자, 심화이론 과정 4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44페이지예요. 하단 보시면 양월 3번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경제학자들이 금리 이론이다, 즉 이자율 결정 이론을 발표할 때는 물가는 안정적이다, 이 어떤 가정하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바라보는 견해는 달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는 물가 자체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으로 식을 하나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 식이 바로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명목 금리는, 자, 우리 교재 이자율 표현돼 있죠? 예, 자, 이자율 금리 같은 의미가 되겠죠.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의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예,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한 값이다. 이 식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야. 누가?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그래서 이 식을 흔히 우리가 피셔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실질 금리가 2%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질 금리 2% 일정한데, 자,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3%라는 이야기예요. 3%. 그럼 더해주면 명목 금리는 얼마 됩니까? 5%가 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실질 금리는 2%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인플레율이 5%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해주면 명목 금리 얼마 됩니까? 7%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점, 실질 금리가 일자단 가정하에서 인플레율이 2% 상승하니까 명목 금리도 정확히 얼마입니까? 2%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 금리는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실질 금리가 일자다 가정했기 때문이죠. 실질 금리가 일자단 가정하에서는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 금리가 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인플레는 명목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명목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럴 때 발견한 학자를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실질 금리가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도 실증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학자들이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결국은 실질 금리가 변한 날짜도 인플레 때 명목 금리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사실을 발견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인플레는 명목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발견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 이자율이다, 실질 금리, 이걸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요. 자, 실질 이자율, 실질 금리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명목 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가 반영된 후에 금리는 뭡니까? 명목 금리가 되어 있고, 인플레가 반영되기 전에 금리는 뭡니까? 실질 금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44페이지 양월 3번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평월 1번에 박스 한번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변했어요? 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값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자,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명목 이자율 실질 설명을 좀 드렸어요. 명목 금리, 실질 금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를 봅시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345페이지예요. 2번 챕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다 소개인데, 여기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5개 넣으시고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상합시다. 자,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변동금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혼합형 금리다, 이런 상품도 출시가 되었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20년 만기로 주택담보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20년 만기로 주택담보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가 대출 시점이 되겠지요. 그럼 대출 시점에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연
5%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 항상 금리는 연율입니다. 그래서 연 5% 이처럼 대출금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 결정된 연 5% 이 자체가 대출 기간 동안 고정이 돼 있다.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었지요. 결정이 되지만 대출자와 차입자가 약속한 바에 의해서 금리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봤어요. 그런데 대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이 섞여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혼합형 금리다. 이렇게 혼합형 금리는 참고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되는 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처럼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고정금리 연 5%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고정금리 연 5% 주택담보대출이란 뭡니까? 대출 시점에 결정된 금리가 얼마입니까? 연 5%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는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대출자와 차입자의 손익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봅시다. 고정금리에서 연 5%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고정금리는 주로 뭘 많이 활용할 것인가? 바로 PC와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PC와 방정시한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실질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산한 값이다. 여기서 명목금리가 산정이 되겠죠. 이때 명목금리를 고정금리 하에서는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우리가 이런 잘 해봅시다. 고정금리는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고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대출 시점에 미리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고자 때문에 그러면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어떻습니까? PC와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정금리 연 5%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대출 이후에 먼저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6% 이처럼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높아졌다. 약정금리보다 높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때 이제 약정금리다 이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약정금리는 약속된 금리란 이야기예요. 결국 약속된 금리는 뭡니까? 대출금리를 의미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니까 대출은 얼마입니까? 연 5% 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약정금리다 이 표현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약정금리 이렇게 표현해드렸어요. 그럼 자, 이 사람 보세요.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시장금리는 어떻습니까? 연 6%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약정금리 즉 대출금리 몇 프로입니까? 5%가 되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금리가 높아진 경우 이때 손익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차입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6% 이자율에서 이자 내야 될 걸 고정이니까 5% 이자율에서 이자 내겠죠? 그럼 6% 이자율에서 이자 내야 될 걸 5% 이자율에서 이자 내기 때문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지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그럼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6% 이자율에서 이자 받아야 될 걸 그럼 5% 이자에서 이자 받기 때문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PC와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요. 여기 보세요. 우선 이제 실질 금리는 2% 일자다 가정하에서
가정에서 당초에 예상된 인플레가 3%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기간 동안, 대출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가 3%였어요. 그래서 더해주니까 명목금리는 얼마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잘 보세요. 3%는 뭐냐니까 예상된 인플레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료 때 6%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가 6%가 됐다. 그 이야기죠. 그때 실질은 2% 일자다 가져간다면 인플레는 몇 프로 된 셈입니까? 4%가 된 셈이다. 라는 겁니다. 예, 잘 보세요. 이때 4% 뭡니까? 실제 인플레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3%는 예상된 인플레였죠. 예상된 인플레인데 이때 4%는 뭡니까? 실제 인플레다라는 거면서 예상보다 이처럼 실제 인플레이 더 높다면 그때 시장률 상승한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률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어때? 고정금리가 5% 되겠죠? 그럼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5%다. 그럼 현재 인플레이 몇 프로입니까? 4%죠. 4%인데 이제 5%니까 실질 금리가 몇 프로가 된 셈이에요? 1%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질 금리가 1% 된 셈이다. 자, 그럼 보세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아서 시장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렇지만 적용되는 고정 금리니까 결국 어때? 실질 금리가 2%에서 1%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실질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 이건 무슨 의미였어요? 예상보다 인플레이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 이 표현이 나오거나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았다. 이 표현이 나온다면 결국은 이 값이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명목 금리는 대출 금리죠. 이때는 어때? 고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 값은 고정이 돼 있는데 이 값이 상승할수록 자, 실질 이자의 실질 금리는 어떻습니까?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명목 금리 이 값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사례 보니까 5% 고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 그럼 고정인데 인플레이율이 높아질수록 실질금리 하락한다. 바로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시장금리가 상승했다. 이 표현하면 또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율이 높았다. 이 표현하면 당연히 이 값이 상승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 값 상승하면 이 값은 어때? 하락하게 되겠죠. 왜? 둘통 값은 항상 고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벌써 바로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실질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어때?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어때?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왜 불리하고 손해를 볼 것인가 고민을 해봤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인플레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초에 4% 인플레를 옳게 예측했다면 5% 주택담보 줄까요? 안 해줬겠지요. 좀 인플레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인플레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자율 변동 위험을 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 위험 이로해서 불리하고 손해를 보겠죠.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인플레 위험을 없애보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일개 시중은행이 물가 상승 이런 걸 막을 수 아니겠지요. 그럼 시장에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자는 어떤 생각인가? 바로 이 같은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 위험을 어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분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참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율 조정한다. 이때 이자율 조정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변 이자율 발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시고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품을 우리가 총칭해서 어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플레임을 차입자의 전가식에서 대출자들은 저당 잔액을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저당 잔액의 조정인 상품이 이제 앞으로 비싼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대출자들은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형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동 상품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가격순 조정 저당 상품이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변동 상품은 왜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되었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가십니까?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순 조정 저당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대출자가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형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되었다 할 수 있게 어떻게 전가십니까? 저당 잔액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변동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동 상품은 뭐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형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되었다. 어떻게 전가십니까?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 금리보다 높아지면 어때? 대출자들은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이자율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대출자가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냐? 이건 언제입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죠. 즉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았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 위험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였죠. 그러나 이제 고정금리 주택 담보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금리가 연 4% 이렇게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보다 낮아진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시장금리 몇 프로입니까? 4%. 약정금리는 대출금리죠? 몇 프로입니까? 고정금리 5%다 할 수 있겠죠.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가 낮아진 경우에요. 이때 우리가 또 차입자와 대출의 손익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차입자 입장입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4% 이자율에서 이자 내들 걸 결국 고정금리가 5% 이자율에서 이자 내겠죠.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즉 손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4% 이자율에서 이자 받아야 될 걸 결국 5% 이자율에서 이자 받겠죠.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 또 피셔 방정식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피셔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명목 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유리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결국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았다 이 뜻이 되겠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여기서 살펴드렸어요. 시장금리가 상승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던 뜻이잖아요. 반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았다는 이야기야. 낮으면 당연히 명목금리는 대출금리로서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낮아질수록 전체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에 상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되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가 떠올리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았어요. 낮아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이때 근본적으로 차입자는 어때? 불리하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고정률 차입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보세요. 자, 이참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 낮았다. 그럼 이때 고정률 차입자는 4%짜리로 대출 다시 일으킨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5%짜리 이걸 어때? 갚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우리끼리 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대출 갈아타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 점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이런 표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리 갚아버리는 데서 조기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는 중도 상환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만기 전 변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고정리 주택담보출하에서 그래서 자,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 중도 상환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어떤 경우입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즉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낮았던 이야기예요. 낮아서 시장금리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낮아진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싸게 빌렸을 때 비싸게 빌린 것 때 갚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고정리 주택담보출에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기 상환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왜? 이자 못 받으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대출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이는 어느 경우입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낮아졌을 경우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금리 하락해서 약정 금리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은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대출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 너 조기 상환 내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수수료 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조기 상환 수수료다,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걸 부여함으로써 그래서 조기 상환 따른 위험을 어때? 차입자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정리 상품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 금리보다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대출자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임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여튼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임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율 조정 상품을 총체서 우리가 변동리 상품이다 표현하고, 저당 잔액의 조정인 상품을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금리가 상승할수록 대출자에서는 인플레 위험은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았다, 이런 의미를 했죠.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기 상환 위험을 어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금리가 하락할수록 대출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어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이분들이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고정리 주택담보자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을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기 상환, 중도 상환을 고려하겠다. 언제입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았을 경우가 되겠다.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해서 약정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은 어때? 커지게 되는 것이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대출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어떻습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할수록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고정 상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름교재 345페이지의 양골 1번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이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6페이지는 양보라 2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동금리 상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 상품이다. 이는 어때?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금리가 고정이 되겠지요. 고정이 되니까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피시업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반면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에서 대출금리로 변동사포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때 우대금리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우대금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대금리라서 뭡니까? 금리를 우대해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금리를 우대해 준다는 이야기는 대출금리를 높이겠다는 뜻이요? 낮춰주겠다는 뜻이요. 그렇죠? 대출금리를 낮춰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대금리가 있으면 대출금리 낮춰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당연히 우대금리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대금리는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대금리는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기준금리로 뭘 활용하시가? 과거에는 기준금리로 3개월 만기에 CD 금리 이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CD는 어때?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다라는 겁니다. 이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하는 증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들이 CD 발행 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CD 금리는 결국 뭡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몇 해 전까지만 하도록 은행들이 이제 CD 발행 통해서 자금 조달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다는 이야기. 그럼 잡으세요. 은행이 전체 조달한 자금 이렇게 해서 은행이 전체 조달한 자금인데 이 중에서 CD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채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을 대표한다.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코픽스는 무엇 때문에 도입이 됐습니까? 바로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도입된 게 코픽스가 되겠다. 그래서 코픽스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여기에 적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내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되겠습니다. 참 코픽스가 나온 지도 몇 해 안 되었어요. 코픽스 나오기 전까지는 CD 금리 이것만 우리가 공부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 코픽스 나오니까 코픽스 여기까지였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코피 터진다. 이 생각하시고 코픽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코픽스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다. 그리고 참고로 단기 코픽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 코픽스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잔액 기준 코픽스,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가 있다. 이 셋 중에서 여기는 잔액 기준 코픽스라든지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 이 두 가지는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요.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매월마다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코픽스는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여튼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코픽스 이는 변동금리 상품이 있어서 대출금리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기준금리로 한다. 그렇죠?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 우리 시험은 대출금리로 활용된다. 이런 표현이 났어요. 잘못된 문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코픽스는 변동의 상품에서 대출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현재 어때? 자, 잔액기준 코픽스를 어때? 기준금리로 쓴 상품도 있고 신규 취입액 기준 코픽스를 어때? 기준금리로 쓰는 상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기준금리로 어때? 쓰는 상품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금리로 뭘 많이 활용한다? 코픽스. 그리고 코픽스는 변동상품에서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변동상품에서 기준금리는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사실 변동상품은 우리 배웠죠?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률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친 상품이다. 어떻게? 이자율 조정함으로써 전가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조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에는 이처럼 이제 3개월 만기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준금리를 몇 개월마다 조정하겠다. 3개월마다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면 이제 최근은 기준금리로 코픽스를 많이 활용한다 그랬어요. 코픽스는 주력 상품이 6개월짜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 있고 다음은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력 상품이에요. 그럼 잡으세요.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관련된 6개월짜리냐. 그럼 결국 6개월마다 한 번씩 어때? 이자율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다음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데 12개월짜리다. 그럼 12개월마다 이자율 어때?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같은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기준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죠. 반영하면서 최근에 코픽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코픽스는 뭘로 활용됩니까? 변동상품에서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기준금리는 결국은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더란 이야기야. 이것은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바꿔자 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가산금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같은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쓴다는 이야기가 뭐돼?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개별은행 자체로 주택담보대출 시험에서 가산 결정돼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입자의 신용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때? 대출 관련 위험이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대출 관련 위험이 줄어든다. 위험이 줄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으려 한다. 가산금리도 낮아지겠죠. 그럼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자의 신용도가 어때? 안 좋을수록 과거에 연체 실적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취업 상태도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은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이 클수록 위험이 될까? 더 받으려죠? 가산금리를 높이겠다. 그럼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대출금리는 높아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통해서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이에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대출금리를 높이겠지요. 그럼 위험이 줄어들면 줄수록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가산금리가 대체로 고정된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만까지 고정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변동금 상품은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기준금리는 이자율 조정 중에서 변할 수 있죠. 그러나 가산금리는 고정이 돼 있다. 그래서 둘 더한 값이
대출금리 때 결국 대출금리 때 변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기준금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변한다.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대출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할까요? 그렇죠. 짧은 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됩니까?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인플레임을 차입자 때 더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입니다. 항상 금융편에서는 누구 입장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어때? 짧은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처럼 인플레이어 이자율 변동액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히 어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대출 시점입니다. 대출 시점이다. 흔히 자, 대출 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다른 조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고정 금리가 적용이 되느냐, 변동 금리가 적용이 되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대출 금액, 대출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고정 금리가 적용되느냐, 변동이 적용되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한다면 고정 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고정금리가 더 높다.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고정금리가 더 높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고정금리는 이처럼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된 금리가 어때? 고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여기서 때 반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정금리는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여기서 반영을 하죠. 반면 변동상품은 어때?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인플레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 초기를 지나면 당연히 뭐가 더 높습니까?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죠. 뭐가 더 낮습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변동의 상품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46페이지부터 소개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346페이지는 양거래비용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하단에 5줄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편과라 1번 대출금리다. 이 부분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박스와 동그라미 1, 2, 3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3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48페이지는 보충학습에 코픽스 2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예설명했죠? 코픽스는 변동금리 상품에서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코픽스 2을 넣어드렸는데 이 분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자, CD 유통승률 즉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코픽스가 어때? 도입되었다. 그래서 코픽스는 뭐 때문에 도입됩니까? 바로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서 도입되었다 설명드렸지요.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코픽스란 국내 8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출하여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수를 말한다는 거죠.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금리 지수가 되겠지요. 주택담보대출 시 기준금리로 활용한다. 자, 그래서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죠. 자, 변동의 상품에서 뭘로 활용됩니까? 기준금리로 대출금리 아니라 그랬죠?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이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코픽스는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잔액기준, 신규 지배기준 두 가지는 전국은행협회에서 매월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우측 페이지입니다. 자, 349페이지예요. 349페이지는 자, 상단에 편과라 2번. 자, 민간 금융기관의 CD 연동 주택담보출이 나와 있죠? 이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CD 연동 주택담보출이다. 그럼 어때? 기준금리로 뭘 활용하겠다? CD금리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변동 상품이 되겠지요. 다음 평균 3번.
자, 민간 금융권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출이다. 그럼 기준금리로 뭘 활용했다? 코픽스 이걸 활용하겠다. 그 얘기죠. 역시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CD 연동 주택담보출이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출 모두가 어때?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됐어서 과거에는 이처럼 CD 연동 주택담보출 굉장히 많겠죠. 최근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출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최근 어때? 코픽스 이럴 때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평고 4번 특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형은 대출자에서 차입자 때 신속히 전가된다는 점. 따라서 대출자는 어때?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한다. 설명했죠? 그럼 대출자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은 걸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대출 시점, 대출 초기죠. 고정금리 주택담보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담보출의 금리보다 높다는 이야기. 우리 설명했죠? 대출 시점 초기 지나면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 초기 이자 비용은 낮아지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 적용하면 대출 초기 때 이자 비용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출 초기 대출 시점을 기준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디에도 높다. 고정금리 어디에도 낮습니까? 변동금리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350페이지 양보로 3번이에요. 양보 3번은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대출 방식이다. 이건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여기서 말씀 내용이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도 뭐 되어놨습니까? 바로 인플레이어 이자율 변동형을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되다. 어떻게 정합니까? 저당 잔액을 조정하는 이야기야. 자, 잘 보세요. 변동의 상품은 자, 이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임을 대출자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상품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조금 살펴봤잖아요.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기준금리가 변하더라. 그래서 결국 대출금리도 변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반면 가격순 조정 저당이다. 이 상품 어때? 저당 잔액을 조정한다. 이자율 조정한 게 아니에요. 가격순 조정 저당. 이 상품은 이자율 조정이 아니라 뭘 조정합니까? 저당 잔액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엄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킨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 좀 봅시다. 양수삼번 첫 번째 중간 좀 보세요. 자, 인플레이엄을 이자율로 조정한 게 아니죠. 뭘로 조정합니까? 저당 잔액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즉 대출 잔액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 살펴드렸고 다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챕터 여기 보시면 주택 담보출가 위험이다 소개인데 옆에다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별표 2개 해놓으시고 택시로 저희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양거로 1번 내용입니다. 자, 양거로 1번은 주택 담보출가 부동산 수요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대출 금리가 자, 주택 담보출 관련된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 비용 부담 많아지겠죠? 대출 벌써 내 집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이자 비용 부담 줄였죠? 싸게 빌려서 살려야 한다. 주택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해하세요.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대출도 많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DTI 비율을 어때?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뭐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출 더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더 많이 해줄수록 어때? 이러면서 주택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주택 자금 공급을 축소한다. 대출 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어때? LTV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DTI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 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 대출 금리라든지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이 변한다는 이야기. 이는 주택수에 영향 미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이것은 자,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어때? 조절하면 주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기업본부터 1번 내용이 어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제 이걸 지문으로 풀어서 놓은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자, 지금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주택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 이용자 금리가 낮을수록, 자, 이처럼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자, 융자비율은 뭘 뜻합니까? LTV죠. 그럼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자, 다른 중 일자로 대출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금융감독기관은 주택담보출의 대출 기준인 대부율 낮춰서, 자, 대부율 뭡니까? LTV가 되겠죠. LTV 대부율 낮춰서 지금 대부율 낮춰서 주택수를 어떻습니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동그라미 4번 여기서 융자비율, 동그라미 5번 대부비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LTV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비율, 그렇다면 대부비율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에서 사실 2번부터 5번까지는 자, 우리 시험에 다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지문들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2분 통해서 이 내용을 어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럼 이분들이 정책적으로 활용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체된 경기를 어때? 살려야 되겠죠.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택 수요를 자극시켜야죠. 그럼 수요를 자극시켜야 되는 이야기. 그럼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자, 좀 수요를 자극시켜서 대출금리를 낮춰준 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또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어때?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정책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LTV를 상향 조정한다. DTI비를 상향 조정한다. 이들이 정책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어떻습니까? 안정시켜야 되겠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를 어때?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자처럼 주택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때? 이제 대출금리를 높이는 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겠지요. 또한 주택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LTV나 DTI비를 어때?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대출 적겠다. 주택자금 공급을 축소하는 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양거로 2번입니다. 자, 양거로 2번은 주택 담보출가 위험이다. 소인데 이건 누구 입장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평가로 1번 보세요.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이에요. 그럼 이미 우리가 살펴드렸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박스 보세요. 대출하는 위험이 클수록, 자, 우리 설명했죠.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을 가려는 위험이 클수록 대출금리를 높이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가는 위험이 줄어들수록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은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짧습니다. 융자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 대출기관 입장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융자기간,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또 융자비율, 즉 LTV가 낮을수록, LTV가 낮다는 얘기 뭐예요?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고 대출 적게 주겠지요. 이처럼 자, 대출기간이 짧다, 융자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면 대출 적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 입장은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주택담보시 대출금리도 어떻습니까?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대출비율은 뭡니까? LTV죠. 그럼 LTV가 높아질수록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야?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지만 LTV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대출을 많이 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럼 대출을 많이 할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이 어때? 커지겠지요. 그럼 위험이 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동그라미 2번.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의 위험은 증가한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자,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위험이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어때?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4번입니다. 통화당국에서 콜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 이때 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콜 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초단기 금리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A은행이 딱 오늘 하루 어때? 1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만 빌리면 된다는. 이때 적용되는 게 초단기 금리 콜 금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콜 금리가 상승한다. 그럼 콜 금리가 상승할수록 A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럼 당연히 대출 금리 높일까 안 낮을까요? 높이겠죠. 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수록 어때?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 지모시면 콜 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어때?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나 과거 대출 연체증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어때? 인상 높이겠죠? 인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인데 이것도 어때? 모두가 우리 시험 때 실제 기출된 질문을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대출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융자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시키려고 제가 어때? 자꾸 같은 말을 이게 다른 용어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LTV를 할 자도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지문을 구성해드렸다 생각하시고 지문에 뭐 융자 비율이 나오던 대출 비율 나오던 전부 다 뭡니까? LT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편과라 2번 봅시다. 자, 편과라 2번은 누구 입장입니까? 차입자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이다. 그래서 동그라 1번 대출금이 과다한 경우 차입자 입장은 채무 불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겠지요. 동그라 2번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차입자의 소득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다음, 자, 부동산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를 가져간다면 결국 차입자의 채무 불량이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봅시다. 양 3번은 누구 입장입니까?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이에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는데 동그라 1번 보세요. 자, 금리 변동이 심하다. 참 금리가 어때? 요동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자 입장에서 자 누구 입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변동금리로 대출 실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동그라 1번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 실행으로써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적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대출 적게 해줘야겠다. LTV를 하향 조정한다. 소득이 동일하도 대출 적게 해주겠다. DTI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담보인정비율 LTV죠. 자,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좀 오래전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DTI 할 때 소득 대비 부채비율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지금은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겠지요. 그래서 이제 LTV, DTI 비율이 어떻습니까? 하향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금융기관은 대출단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부채 감당률이에요. 자, 부채 감당률이다. 자, 이건 뭡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한 지표죠. 그래서 부채는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뭘로? 순영업 소득이지요. 그래서 부채 감당하는 기준이 얼마나 했어요? 1이라 했지요. 그럼 부채 감당이 1보 크다는 이야기야. 1보 크면 당연히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보른서로 원금 상환 이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리금 지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이 어때? 1보다 큰 투자 안에 대출해줘야 되겠죠. 왜? 이때는 원리금 상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 이상이 되는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위험을 어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네 4번 봅시다. 금융기관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이점 이자율 수합이다. 흔히 우리가 금리 수합 이렇게 대표하는데 이를 통해서 위험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3번 챕터 주택담보출과 위험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데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 시험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환 방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